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정부, 미국 언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국을 통한 북한에 대한 압력입니다. 중국산 철광 관세부과 같은 경제 제재와 대만의 무기 판매 확대까지 거론하며 중국에게 북한 제재에 즉각 동참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중국 공산당이 하고 싶은 말을 보다 대중적으로 거침없이 풀어내는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쉽게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을 결심했고 미국의 군사적 압력이 통하지 않는데 중국 제재로 어떻게 북핵을 해결하며 북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나 할 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않는 군부가 북한을 통치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면 북한 군부가 정권 전복을 모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군부는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은 포기하고 분단을 영구 고착화하는 친중국 정권을 북한에 세워서 북한을 중국의 위성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미국의 구상을 아이디어를 지켜보고 있자면 미국에게 우리는 우리에게 시리아처럼 아주 멀고 먼 지도상의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꼭 우리가 가져야겠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요즘 이 북한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기사와 뭐 인터뷰가 쏟아져요, 보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냐면 미국 동부까지 이제 ICBM의 사거리가 예, 그렇죠. 확대돼서 미국 동부는 이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예, 뉴욕까지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뭐 사설이나 또 전 정부 인사의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밀 작전으로 김정은 포함해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해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겠죠. 예. 1953년 이래로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겠죠. 북한 실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군부가 이렇게 가면 북핵 때문에 세계의 제재와 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큰일 난다 생각을 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우테타를 한다. 우테타를 하고 나서 그 군부는 북핵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북핵을 포기한다는 시나리오예요. 예. 이걸 무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로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북한 시장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걸 알려주면 내부에서 구테타가 일어날 거다.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과거에 보면 70년대 이럴 때 미국에 대항하는 혹은 뭐 친미적이지 않은 정권 전복하는 모델들 그런 걸 떠올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몇 차례 있었죠. 예. 아랍이나 혹은 남미 지역에서.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나라들은 난장판이 됐죠. 근데 이런 얘기들 다 영화가 됐거든요, 대부분. 사설을 쓴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만큼 잘 모른다라고 느껴지는. 잘 모르는 예, 거죠. 잘 북한 몰라요. 상황도 모르고 전반적으로 모른다라는 느낌을 예.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이제 영화에서 본 것 너무 멀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리아의 내부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면 무슨 대단한 기사가 나오겠어요, 사설이. 시리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십시오라고.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름은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내용에 대해서 한반도 내용에 대해서 사설을 쓰면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미국의 생각이라고 읽고 한미 공조를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한반도 문제는 꼭 우리가 주도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이 사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사설로 내놓고. 기사를 읽다가 답답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뉴스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용주 의원은 제보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제보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이 이 사건에 개입은 돼 있지만 사전에 알거나 미리부터 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하지만 이제까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당에서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설득력을 잃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원래 당내에서 조사한 대로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근데 실제로는 이유미 씨 한 사람만 지목했다가 이제는 이유미 씨를 포함해서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 전 의원도 그리고 공명선거죠? 네,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부단장 두 사람이 기소된 겁니다. 당 중앙조직이 구속 또는 기소됐기 때문에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건데 여하간 박지원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로부터의 지시나 현역 의원의 사전 개입은 없었다라는 게 수사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자, 다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했는데 이유미 씨 개인이 어떻게 전 정권의 시민사회 수석의 자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줄줄 썼단 말이죠. 정보의 습득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궁금합니다. 예. 그 이유미 씨라고 하는 개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분명히 예.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내용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정보는 어떻게 취득했는가 누가 줬는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사건의 실체 일부 지시자의 일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자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또 생각났네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제 분단,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한반도 정책은 남한이, 미국과 가까운 남한이 조처가 돼서 통일을 한다. 이것도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포기해야 한다. 분단은 어쩔 수 없고 북한은 중국에 줘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와요. 사설에서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친중국 정권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분단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통일은 포기하고, 우리한테는 무슨 소리야, 자기들 마음대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들 자기들 막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단은 할 수 없다, 이제. 통일은 포기하고, 북한 부분을 중국이 통제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있어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재판이 있는데요. 어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 조심해야 할 인물이다 정도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황 전 전무에게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쪽에서 요구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압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거래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기조를 갑자기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그 변호인단이 이 주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고, 최순실의 압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다. 최순실이 누구라고.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온 거죠. 며칠 있다가. 앞뒤를 맞추는 증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인물이라고. 그러면서 코어 스포츠
이게 이제 이 코어 스포츠가 나중에 비디입니까? 네, 비득 스포츠가 바뀝니다. 비득 스포츠가 되고 최순실 씨가 100% 소유하는 회사인데 코어 스포츠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 당시에서는 최순실 씨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었죠, 그때는. 그래서 코어 스포츠는 최순실 씨하고 상관없다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삼성이 독일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할 때 계약했던 회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한 바 없다라는 진술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삼성이 수백억을 지원하는데 계약하는 회사 주인 누군지 안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가 덥석 수백억 계약을 독일까지 날아가서 계약을 해요. 그렇죠. 직접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군다나 노승열 씨 증언에 의하면 계약 장소에 노승열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었고 그리고 그 빌딩에 최순실 씨도 있었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합니다, 지금. 최순실, 그 회사를 지원하게 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을 통해서 최순실 통해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이 전체 시나리오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예. 그 회사도 최순실과는 최순실 씨 회사에 지원했네. 그렇게 되면 전체 그림은 정유라만 지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한국 승마를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구조잖아요. 예, 그러기엔 너무 부실한 게요. 바로 계약 하루 전날 회사 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부실한 회사를 삼성같이 큰 회사에서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게다가 그 회사가 누구 회사인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최순실 씨는 그 빌딩에 있고 노승일 씨가 와서 사진 찍고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승마를 위해서라면 그런 회사하고 계약하거나 승마협회하고 계약하면 되지. 혹은 그런 스포츠 단과 계약하면 되지. 왜 최순실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 금방 생긴. 이 말을 들을까봐 최순실 회사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과감하게 합니다. 예. 자, 이런 얘기가 오갔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또 특검은 박상진 전 사장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꺼내들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보면요. 2015년 7월 2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직후에 이 부회장이 삼성 수뇌부들을 소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책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파악에 나서는데요. 그런 다음에 김종 전 차관한테 상의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김종 전 차관에게 상의했냐라고 물어보자 검찰에서는 정유라 씨 관련된 상황을 업데이트해주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재판에 와서는 그런 답이 잘못됐다라면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원래 특검 내용이 약간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났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단을 소집해 놓고 내가 혼났다 가서 혼난 내용이 뭐냐면 왜 승마훈련을 지원 안 하냐라고 혼났다. 이 얘기를 그때는 했다는 거죠. 검찰 특검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김종 전 차관하고 상의하라고. 그렇죠. 예, 김종 전 차관과 상의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삼성 아무것도 안 해. 앞으로 김종 전 차관하고 의논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정유라, 그러니까 보고 라인이 선 거죠. 정유라 관련은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보고를 해. 이런 이야기가 그때 오갔다라고 한 거를 부인한 겁니다. 예, 특검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했는데 법정에 와서는 그 말을 뒤집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내용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정유라 지원하려고 이 말하는 걸 한 거 아니냐. 코어 스포츠랑 계약한 것도 그렇고 다. 특검의 포커스는 간단해요. 대통령 만난 다음에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하니까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인 게 아니냐. 삼성은 아니다. 우리는 승마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회사도 최순실과 관련인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자, 그런 게 진행 중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건 중에서 삼성물산 합병원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문건 나왔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JTBC가 관련된 문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관련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면서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 단체들은 삼성 경영 승계를 위해서 주주 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방치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면서 비판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특검이 수사하고 그린 구조에 따르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삼성에 준 선물인 거죠. 예. 말하자면 삼성에 준 선물 이 내용상으로 보면 결국은 투자 수익률만 봐서는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가 삼성 지배구조 그러니까 승계 문제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요약하면.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행사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서 정책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국가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투자 수익률만 봐서는 되느냐. 손해봐도 밀어줘라. 요약하면. 그런 문건이죠. 자. 저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것은 이건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 연장인데 좀 구체적으로 나왔을 뿐.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네, 그렇죠. 어제 관련해서 JTBC가 그것까지 보도를 했는데요. 원래 국무조정실 간부였던 김모 씨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작성한 문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 2016년 1월 달에 민간근로휴직 제도를 이용해서 휴직을 한 다음에 삼성생명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게 삼성이 이 문건 작성한 사람이 삼성으로 간 거거든요. 예. 애초에 삼성맨을 거기다 꽂은 다음에 그걸 그렇게 작성하게 만들고 삼성으로 데려와서 소위 관리를 한 것일까?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삼성으로 데려온 것일까?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원래부터 삼성맨을 그쪽으로 인사를 내도록 왜냐하면 국정원의 고위 간부하고 그 감사원에 대해서 사무총장 인사를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 돼 해서 결국 삼성 관련 인사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삼성에서. 이 정도도 못하겠나 싶어요. 그거 보면. 예. 그러니까 삼성 사람이 삼성 관련 문건 작성하고 청와대 내에 삼성 다시 가는 거라는 겁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런 뉴스가 새로 나왔어요. 네. 게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또 국무조정실로 돌아왔어요. 네, 현재도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삼성과 다른 재벌의 차이는 다른 재벌은 법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법을 어떻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혹은 빠져나가거나 할 것인지 그 고민한다면 삼성은 그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해가 갑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주에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바가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정원이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지방선거에서 국정원이 후보를 검증하라고 하고 뭐 네, 교통 정리를 하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거를 국정원이 거의 치른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후보도 정하고 또 교통 정리 그러니까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국정원이 원하는 후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반대를 제거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읽힐 내용인 거죠. 그걸 이번에 적폐청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외교부 장관 직속 TF를 구성했습니다. 협상 내용과 과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연말쯤 검토 보고서가 나오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4대강 비리 때하고 비슷한 거죠. 4대강도 비리를 감사하라가 아니라 정책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런 결정이 됐느냐.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어떻게 그런 결정이 가능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적인 손해인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이렇게 된 거지? 시스템이 왜 작동을 안 한 거지? 그거를 체크해 보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 경험이 있다 보니 국정의 결정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나 이걸 체크해 보겠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시스템주의자거든요, 일종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비리 관련해서요. 검찰 수사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 관련된 수사에서 진정인이 4년 전에 제보를 했고 또 수사가 시작된 건 2년 전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카이 관련된 뉴스가 계속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 조금씩. 예, 찔끔찔끔.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예, 대표적인 방산업체인데, 예, 가장 규모가 큰. 이 방산업체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파악한 비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장도 이미 개인 비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개인 비리에 불구하고 그 사장이 됐고, 그리고 제보를 한 것도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를 안 하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얘기인데, 방산비리는 굉장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구조적이거든요. 오랫동안 서로 알면서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구조적인 것에는 우리 최순실 씨가 꼭 빨대를 들이대거나 한번 이렇게 간을 보는,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랬거든요. 이거 어디선가 최순실 씨의 이름이 등장할 법도 하다. 저는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왜냐하면 오래된 거거든요. 이런 방산비리는 구조가.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들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거나 했던 인사들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안종범 전 수석과 친박 정치인까지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예. 최순실 씨 이름이 언젠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언을 해봅니다. 안 등장하면 제 잘못이고요. 예.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최초로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김상욱 씨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반응이 뜨거워서, 사실 반응이 안 뜨거워도 제가 고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 반응까지 뜨거워서 임시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말하실 수 없는 것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차례 주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아이템 중 몇 가지 중에 본인이 직접 관여했거나, 혹은 좀 아는 내용 중심으로 몇 번 더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지난 방송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큰일 났다. 대단히 뜨겁기도 했고 또 관심도 많고 근데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너 다시 또 국정원에서 고발당하는 거 아니냐? 는 그런 우려들도 많았고 근데 뭐 알릴 거 알렸다. 네.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공장에 나오시면 예. 다른 인터뷰하고는 다르게 반응이 좀 큽니다. 네. 그거 실감하셨죠? 네, 실감했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은 더더욱 터뜨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코너 제목을 예, 몇 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3회를 할지 10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코너 제목을 저희가 응모합니다. 현재는 상암동 본드. 상암동에 나타난 제임스 본드라는 거죠. 가칭 상암동 본드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코너 제목은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응모를 하시면 그 중에 하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결국 노르가즘으로 안착을 했거든요. 한 2달 동안 진행하면서. 자, 일단 상암동 본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마무리한 부분을 약간 다시 되짚어보자면 마티즈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건이 뭐 타살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네. 하지만 단순 자살도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서울시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죠. 서울시 공무원 유호승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그 사건 때 권 과장이라고 네. 예. 중국에서 그 북한으로의 출입국 기록을 만들어내서 근데 나중에 들켰죠. 네. 들켜서
그때 이제 번개탄을 피우고 그다음 중간에 발견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거의 그대로 복제를 했는데 중간에 무슨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거기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일반은 잘 모르지만 그때 전문가가 보기에 야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던 적 없었나요? 우선 그걸 제가 이제 벤치마킹 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권 과장 사건에서 예. 권 과장이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예.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다시 생각이 웃기네요. 예. 예, 이 RCS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정부가 예. 굉장히 공경에 처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간인 사찰 부분 특히 그렇죠. 예. 검찰과 국회에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라고 했던 거 이제 고민하다가 예. 그걸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유사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을 왜냐하면 성공했거든요. 공과적 그렇죠. 케이스는 예.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외부 출입이 안 되는 곳에서 한 달 지났더니 가라앉아 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유서도 우선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갖도록 하면서 전부 그 해킹 프로그램이 깔렸습니다. 일종의 스파이웨어인데. 아, 국정원 직원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반드시 해킹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MDM이라는 일종의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는데 그러면은 직원들이 무슨 일을 어디에 있는지 거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치 파악도 되고. 그렇죠. 위치 파악은 뭐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당시 그 임 과장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고 이후에 처리 과정을 보면 부인이 무슨 119에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그렇죠. 예.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렇죠. 경찰에 했다가 또 취소를 하고 무슨 감사관실 얘기를 하고 근데 감사관실보다는 감사관실은 업무를 체크하는 데고 복무기강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감찰실이 나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감찰실이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위치 자체를.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정확한 위치를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위치. 예, 대략 반경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고 있어서 그걸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사전에 약속된 그런 부분이 본인이 생존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사고로 이어지면서 그런 그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고인이 아주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국정원이 가장 먼저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국정원에서 부인한테 전화해서 어디 신고하라고 하고 한 과정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 결국 발견되는 게 11시 이후니까요. 11시 반인가. 그게 이제 국정원이 119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취소하고 하는 과정 전체가 필요 없었다는 말은 그렇죠. 하나 있죠. 예. 불필요한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표현하자면 하나의 쇼였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지체되면서 혹시 중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치가 안 돼서 사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댓글 사건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 이게 심리전단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거든요.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 없죠. 전혀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다른 부서가 어떤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원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전단
당시 심리전단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예.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다 드러난 그 원장님 지시 및 강조 말씀에 드러났듯이 본인이 지시를 하고 했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사람도 우리 예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의 협조자도 활용을 하게 돼 있고 예산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예산 결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70여 명, 78명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업무를 예.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예. 그래서 전부 보고 받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예.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특성상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안다면 그럼 이명박 대통령도 아는 겁니까? 이명박 최초 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당시에 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청와대에서도 그 국정원 심리전단이 움직인 다음에 예. 청와대도 이 댓글 작업을 함께 했다. 그래서 국정원만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내 조직도 나름의 댓글 작업을 또 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장장님이 또 확인하셨잖아요. 그 네네. 시발단인가. 시발단. 그거 보면은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부 조직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 시발단이라는 것은. 정보기관에서 한 것을 더군다나 이제 외부에서 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국정원 직원이 하고 공조직에서 했던 것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보고도 하고 생색도 내고 그랬을 거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은 원래 독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게 대통령 기관이잖아요. 예.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예. 대통령 직속기관.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직속기관인데 예. 국정원장이 알았으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예. 대통령 이 사건을 맨 처음에 제가 2011년 5월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저에게 얘기를 했던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댓글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는 진다. 무조건 진다. 그래서 댓글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질 수밖에 없다. 이건 꼭 막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다면 그 큰 그림 속에 큰 그림의 정점에 이명박이 없다면은 대선을 이명박이 주도하지 않는 차기 대선이 있을 수 없죠. 2011년 5월 달에 처음 들었을 때부터 단순히 게시판에 댓글 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의 일부다, 이게. 예. 2011년 5월에 아니라 2012년 5월. 12년 5월. 예. 대선이 있던 해. 예. 5월에 이게 이제 단순히 게시판에 몇 개 달리고 뭐 트윗에 몇 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그림의 일부고. 네. 예. 이거를 막지 못하면 그 큰 그림이 진행되는 걸 막지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적폐청산 TF에서 그 조사 목록으로 넣어놓은 좌익 교수 사건. 네, 좌익 교수 사건. 국정원 직원이었던. 그렇죠. 네. 국정원 직원이었고. 특정된 사람이죠, 이번에.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유모 씨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직원의 개인의 일탈이다. 네. 또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선거 전과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뭐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소에 그런 사람이다. 사실은 그 수사국 직원이에요. 대공수사국 직원이고 네.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2012년 12월에 대선 당시에 문제 제기는 심리정보국에 대해서만 됐지만 대공수사국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공수사국에서도 하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었고 댓글 다는 걸요. 예,
지금 대공수사국도 대공수사국이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좌익 교수와 관련해서 당시 수사국장이었던 권모 국장이 있어요. 예. 그분이 그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예. 수사관 중에서 꽤 높았던 분입니다. 예. 이미 2000년부터 인터넷에 대한 그 기법을 수사 기법을 활용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사국장을 하면서 그때 이 심리정보국과 훨씬 더 자극적인 그런 댓글들이 주문이 됐고 좌익 교수 유모 직원은 그것의 일환으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자가 지금은 법원에서도 그 본인의 주장으로도 그냥 평상시에 쓰는 것이지 조직이 나한테 지시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정치 개입이 아니고 네. 본인의 성향이 그런 것이다. 개인 일탈이다. 네. 이렇게 몰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상급자가 실제로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더욱 심한 이야기들이 지시됐는데 그중에 일부가 나왔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댓글 사건은 지금 흔히 말하는 민국장, 심리정보국장, 본인은 심리전 단장이라고 자꾸 승진 안 하려고 주장하는 민국장, 조직이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 심리정보국과 대공수사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공수사국 국장, 대공수사국의 그 조직은 지금 빠져있죠. 빠져서 마치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공수사국에 대한 조사도 적폐청산 TF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심리 전단만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해왔고 네. 재판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좌익 교수가 소속돼 있던 대공수사국도 네. 국 차원에서 관여되어 있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이 몰랐다, 이명박이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단과 국이 다 관여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대공수사국은 그 소속 직원 한 사람만 개인 일탈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정리가 예. 됐었어요. 예. 그렇군요. 한 가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이전 정권에서도 댓글 달았다. 이전 정권에서도 뭐 했다. 항상 그런 얘기가 또 반론으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전 정권이라고 하면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은 계셨고 처음 입사한 게 노태우 정부. 네, 오래되셨군요.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겪으신 거 아닙니까? 예. 길게 겪으셨네요. 그러면은 그 안기부가 국정원이 되는 과정도 지켜보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그 진보적 정권에서 다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지켜보셨고. 네. 이 소위 이제 바로 직전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 댓글 작업이 있었어요? DJ 노무현 정부 때 댓글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런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은 네. 지금 이제 방송으로 밝히기에는 정말 원세훈 원장이나 이번 댓글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명분으로 핑계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고유한 의미의 심리전. 네. 그런 부분은 다른 형태로는 있었는데 말씀드리기에 부적절하고. 네, 그건 이런 댓글을 통해서 무슨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홍보를 한달지 또는 대남 심리전, 원세훈이 말한 대남 심리전을 한달지. 대남 심리전. 예, 이런 건. 원래 대북 심리전 하라고 그렇죠. 만든 조직인데. 심리전은 앞에 생략돼 있는, 괄호에 생략돼 있는 게 대북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대남 심리전이라는 게 이건 북한에서 하는 거지. 남한에서 왜 대남 심리전을 합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참여정부 이전까지 없었던 일을 이명박 정부에서 개척해서 시작한 겁니다. 대남. 예. 북한을 상대로 해야 돼.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하라고 훈련된 요원들이 이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기술을 가지고. 네. 그런 걸 한 거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시 이명박 정부 쭉 겪으면서 정부, 그러니까 국정원 안기부에 계셨으니까 이게 차이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안기부 혹은 국정원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네. 관두기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의 관두고 그 직전에 노무현이니까 일단 그 두 개만 비교해 보자면 그리고 뭐 그 이전 정권도 비교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느끼시기에. 예, 우선 이제 노태우 YS 때까지는 군인 같았어요. 저희들이 약간 아하. 군인과 같은 상명하복이 굉장히 엄격한 네. 조직이었고, 그다음에 DJ가 들어서면서 국정원이 됐죠. 이제 국정원으로 변화되면서 산업 스파이 같은 국익 보호 활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업무가 전환이 됐었고. 정치에서 살지 말고 예, 그렇죠. 산업 스파이 잡아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셔서 이제 직원들과 대화도 해주시고 하면서 독대 보고도 대면 보고 원장 대면 보고도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안 받으시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민주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원세훈 원장이 오고 나서 직원들 간에 서로 굉장히 불신이 팽배해요. 불신이요?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을 다른 단위에 고발을 하고 이제 고변을 하는 거죠. 저 술자리에 있었던 일들을 술자리에서는 없는 데서 나라님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뭐 원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술자리에서 농담도 할 수 있고 네. 불평불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하급 직원이 감찰실에 네, 소위 찌른다고 하죠. 갖다 찌르고 그런.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뭐 상호 토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이명박 정권 들었으면서 싹 바뀌어가지고 다시 국정원 직원끼리 서로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감시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파괴된 게 감시의 정도가 네. 하급 직원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상명하복은 그만두고 자기가 관할하는 직원인데도 그렇죠. 뭐 무슨 6급 직원이 3급 간부의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찔러가지고 찔른다 할지 또 동료의 5호 담당자 아닙니까? 5호 담당자. 5호 담당자. 북한의 5호 담당자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감시? 그래서 아마 대남 심리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밌네요. 굉장한 변화를 겪습니다. 대단한 변화를 겪는데 예.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네.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찌르고 네. 그것도 심지어는 동료들끼리뿐만 아니라 자기 직속 상관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한 말을 갖다가 감찰실에 찔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욕했다거나. 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인사조치 내기도 하고. 야.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예,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우리 국정원 후배 직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를. 그 예를 들어 그 전에 노태우, 김영삼 그거 쭉 겪으셨던 그 시절에는 없던 얘기예요? 없던 얘기죠. 그럴 수 없죠. 그렇겠죠. 그럼 네. 어떻게 그 조직 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찰과 인사 파트를 근무를 했었는데, 감찰이. 특히 잘 아시겠네. 예, 내사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서로 감춰주거든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근데 이걸 일부러 와가지고 고변을 하고 했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국정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전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감시해서 색출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나 보죠? 그런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마추어 원장이 와가지고 개인의 품성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세훈 원장 개인의 품성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명박의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원세훈을 따라서 들어온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인사의 핵심 요직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특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들어왔고, 5급 직원인데 갑자기 원장 특보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급이 1급 임명에 관여를 하고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 직원은 결국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해임됐던가 파면됐던가 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김상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기요금이 3배 인상된다. 그리고 전기가 부족할 것이다. 예, 탈원전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지, 탈원전에 관한 오해 혹은 진실은 무엇인지,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공동대표 동국대 김익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동국대면은 직접 제가 듣기로는 KTX 타고 새벽에 올라오신 게 아니고 전날 밤에 차로 운전해서 직접 오셨다고. 아, 예. 제가 KTX보다 차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정이 또 다른 지역을 갈 경우가 많아서. 네. 예, 오늘 저녁에 전주를 가야 돼서. 기차를 타시면은 아무래도 환경 오염 물질도 덜 배출되고 그런데. 아, 그렇네요. 게다가 의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탈핵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경주에 있어요. 동국대 의대가. 네. 경주에 원전 6개 있고요. 아, 방패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방패장 때문에 처음 관심 갖게 된 겁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가지게 되셨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의학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원자력 안전이라는 게 피폭량으로 그렇죠. 계산을 하더라고요. 보통 원전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 원자력을 전공했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이제 건설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인데 예. 사실은 우리가 이 탈원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안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한번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끝장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사선이 이제 인체에 영향이 없으면 원자력은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방사선 한번 쬐면 뭐, 예. 그렇죠. 사람이 피폭되면 저는 그 피폭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게 피폭이 되면 그래도 평생 살긴 사는데 몸이 불편해진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망에 바로 피폭량에 따라. 많이 쪼이면 사망하죠. 그러니까요. 적게 쪼이면은 적게 위험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암하고 유전병은 바로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적게 쪼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자, 그래서 의대 교수님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예 교수 모임, 탈핵 교수 모임의 공동 대표십니다. 근데 제가 모신 이유는 의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것도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탈핵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큰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사실은 탈핵은 원전은 굉장히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탈핵?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앤다는 얘기네? 첫 번째 들은 생각. 예. 그거 다 없애버리면 전기 부족한 거 아니야? 전기 부족하면 전기요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탈핵? 그러면 원전 지금 있는 거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냐? 곧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예. 첫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은 뭐냐면 지금 있는 원전을 다 폐쇄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폐쇄하는데 언제 폐쇄한다는 겁니다. 60년에 걸쳐 천천히. 그 대목에 빠졌어요. 그 대목에. 2년에 한 개 정도씩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예. 예.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 2079년, 예, 17년인데 79년에 가서 원전이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공약할 때는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 네, 근데 하도 이제 뭐 걱정들이 많으니까 60년으로 또 얘기를 하셨는데 40년도 길어요.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 5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8번 후에 대통령이 결정할 얘기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탈원전으로 가자고 하는 큰 방향성을 제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를 마치 사실 지금 원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60년 후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당장 벌어지는 일처럼 프레임을 짜서 공세를 취하고 있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거든요. 예, 예. 우선 이게 60년짜리 계획이라는 거 하나. 그러면 지금 멀쩡히 작동하는 걸 묻겠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약한 내용이 이겁니다. 신규 원전 새로 안 짓겠습니다. 라는 거. 새로 짓지는 않겠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은 수명이 다하면 연장하지 않고 스톱시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한 2년에 한 개 정도씩 해서 서서히 줄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그 사이에 대비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탈원전 얘기하면
있는 거 다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전이 수명이 다 했어요. 뭐 앞으로 2년 있으면 다 할 것도 있고 앞으로 60년 후에 다 할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수명을 연장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렇죠. 애초에 설계된 수명이 다 하면 그러면 닫겠다. 문을 닫겠다는 정책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원전 5개 건설 중입니다. 예.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10개 이상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해서 10개 이상이 완공될 거고 원전도 몇 년 내로 5개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짓고 있는 것도 그렇죠. 그냥 완공되도록 가는 거고. 지금 현재도 이제 발전소가 많이 남아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을 못하는 그런 형편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기가 남아서 가동을 안 시키고 있어요? 네,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발전 설비가 100기가 정도 됩니다. 100기가. 원전 한 개가 1기가. 이 정도 된다고 보면 원전 100개 분량, 화력발전소도 보통 한 1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100개 분량의 발전소가 있는데 평소에는 한 60개 분량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다가 여름 겨울에 피크가 오면 한 80개 정도 분량을 씁니다. 20개 정도 남는구나. 그래서 이제 20개 정도는 항상 남는 상황인데 지금 건설되는 거가 5년 내로 완공되는 것만 따져도 한 15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20개 남는 거에서 35개가 남는다. 예, 그래서 충분한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 그거하고 짓고 있는 게 5년 후에 완공되는 거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5개 짓고 있는 것 중에서 3개는 거의 다 지었어요. 아, 다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스톱하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신고리 5, 6호기는 한 20% 정도 지은 거거든요. 아직 초반이어서. 요거를 완공할지 말지 좀 논의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완공 안 하는 걸로 되더라도 3개가 완공되고요. 여전히. 예. 그 이거를 완공시키려 하면 5개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 모자라는 거는 전혀 현재로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거기다가 화력이 10개 이상 새로 완공되거든요. 그러면은 곧 전기 요금이 3배 인상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네요. 네, 근거는 없는데 전기요금은 사실 정부가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요. 그렇죠. 전력거래소에서 얼마의 전기를 팔 거냐 이걸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기 재료들에 대한 세금 제도도 정부가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석탄하고 원자력이 싸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우라늄하고 발전용 석탄에는 거의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근데 석유하고 가스에는 엄청나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제가 여태까지 석탄하고 원자력을 키워왔다.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기 가격은 정부가 세제하고 거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에서 결정됩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전기는 당장 5년 안에도 지금 당장도 남지만 추가되는 것도 그 15개, 그러니까 하나 100개가 필요한데 이미 20개가 피크 때도 남고 있고 또 15개를 5년 이내에 완공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지금 기준으로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35개나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3배가 갑자기 인상된다든가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올릴 필요는 이제 전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전기요금이 싸니까, 산업용 같은 경우 중국보다 더 싸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낭비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일반용도 싸고요. 농사용도 싸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가정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근데 누진으로 하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누진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요금으로 기본 보면 단가는 싼데. 예. 그래서 수요 관리 차원에서 좀 올릴 필요는 있어요. 산업용 전기를 올리는 쪽으로 하죠. 가정용은 사실은 안 올려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비싸서가 아니고 그 사이 한 20년 정도 보면 가정용 전기는 사용이 늘질 않았습니다. 거의. 우리는 전기 더 많이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전 제품들이
열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효율이 좋아지니까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실제 전기 소비량은 많지 않은 겁니다. 예전보다 에너지 등급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제품은 늘어났지만 전기 효율이 올라서 전기는 예. 20년간 가정용은 별로 안 올랐어요. 증가하지 않았다. 예. 근데 아하. 이제 산업용하고 일반용은 이제 그런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같은데 별로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싸니까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자극하기 위해서 좀 올릴 필요는 있다. 산업용을 올려놓으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산업용 올렸을 경우에 산업용에 쓰이는 기기들의 전기 효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기업들이 별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예,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게 지금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당장 올라간다는 거. 전기가 모자라는 것도. 예,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릴 필요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그러면 소위 이제 곧 이 탈원전 얘기하면 블랙아웃. 전기가 모자라서 툭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주장들 나오잖아요. 예, 황당한 얘기죠, 그거는. 황당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전력거래소나 뭐 한전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일으켜서 하지 않는 한 네. 아니면 큰 실수를 해서 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지금 생각하기 힘듭니다. 정말 전기가 모자란 게 아니라 무슨 실수나 사고가 아닌 한은 안 된다. 그렇죠. 반론권은 저희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도 한번 들어보긴 하겠는데 저희가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해도 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요.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 정부 자료고 네.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3년, 그러니까 곧 세배 올라간다. 전기 모자라가지고 블랙아웃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오해들. 원전을 당장 문 닫고 있는 것도 다 문 닫아버리고 즉시라 하면 뭐 몇 년 이내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이 사실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게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려 때문이거든요. 원전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야, 그 전기요금 올라가고, 그다음 지금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면 전기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만약에 아니 전기요금도 안 올라가고 전기도 안 모자라고 60년 후에 다 원전이 문 닫는 장기 계획이라면. 그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문 닫아가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 소위 프로파간다가 먹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원자력 친원전 쪽에 마이크가 훨씬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도 그렇고 뭐 또 교과서에 원자력 대안이 없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원자력 없이는 전기가 안 나오는 걸로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책에서도 교육받았어요. 네, 그럼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원전 원전이 죽인다 없어야 하면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과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 원전이 또 산업적 효과가 이렇게 그걸 수출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그 세력도 그 부분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 수출을 했는지 그게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전문가가 계실 테니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리 1호기는 원전이 정지됐는데 아직 해체는 안 됐어요. 예. 우리가 해체 기술이 없는 건가요? 해체 기술이 중요한 게 한 40, 50개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15개 정도가 지금 기술이 없답니다. 국내.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앞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당장 필요한 기술은 아니래요. 왜냐면 이제 원전 해체를 하면, 일단 해결료를 꺼내서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정도 식혀야 됩니다. 물 속에서. 복잡하네요. 그래서 사용 해결료 수조. 저는 그냥 물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통 속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폐로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 폐쇄하고 폐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원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결료를 꺼내서 그 물통 속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잠궈 놓는 거 이거를 폐쇄라고 합니다. 폐쇄가 끝난 다음에 5년 10년 지나고 해결료가 다 식으면 이 해결료를 밖으로 꺼내요. 지금은 꺼낼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마련해야죠. 꺼내서 둘 곳이 없어요, 아직. 네, 꺼낼 때가 있다고 치고 밖으로 꺼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 건물 전체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건설 전의 상태로 평지 상태로 바꾸고 방사능에 오염된 거 제염하고 이 과정을 폐로라고 합니다. 폐로 하는 데는 보통 이제 최소 20년에서
야. 50년 이상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다한 다음에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군요. 그게. 예, 시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위험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 폐로를 하는 기술이 아직 그중에 핵심 기술 15개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한 5년 정도는 적어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술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력 연구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거든요. 예.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어차피 폐로 갈 텐데. 짓는 왜, 것만 그동안 신경 썼군요. 예, 왜 그런 그 기술 개발을 아직 안 해놨는지. 폐로하고 처리하는 그러니까 연구는 뒷기술 쪽에 별로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동안은 예, 건설하고 추진하고 확대하는 쪽으로만 투자하고 그게 돈이 그런 게 됐으니까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이 뒷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로 시장도 아주 크고요. 그렇겠죠. 전 예. 세계가 원자로를 짓기 시작하고 폐로가 되기 시작한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늙은 그렇죠. 지금 이제 폐쇄된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160개 정도. 예.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한 440개 정도. 예. 그래서 합하면 600개. 예. 이게 다 폐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것 다 더해질 거고. 예. 그래서 그 60년 내에 600개가 최소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예. 예. 폐로 하나 하는데 1조 원 잡으면 600조 원. 600조 원 시장이다. 굉장한 시장이죠. 그래서 사실 건설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쪽으로 왜 신경을 안 썼을까? 그때까지는 이런 생각을 좀 못 드는 했던 거죠.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자본의 속성이 무한 증식 아닙니까? 완전히. 계속 돈 벌 국민만 했는데 얘네는 수명이 있고 그리고 60년이라는 게 자기 수명 내에 돌아오겠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40대 정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뭐 교수님이나 어떤 전문가가 야 60년 후면 나 100년 100살이잖아. 나 그렇죠. 다음인데 뭐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렇죠. 이렇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그 기술이 없다. 예. 우리한테는. 예, 개발해야 됩니다. 허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처리를 맡기거나 해야 하는 거지. 원전은 우리가 짓긴 하지만 해체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해체 기술 중에 하여튼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제 외국 전문가들을 부르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기술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외국 회사를 부르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탈원전을 하는 것이 지금 탈원전이라는 게 이제 오해 소지가 많은 용어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게 60년 후에 우리나라가 결국 원전이 없어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들을 개발해서 그걸 대체해 나갈 것이다. 60년간. 6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거든요. 그렇죠. 6.25 때가 60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관심 있게 들으신 분들 중에 그때까지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네. 뭐 저는 분명히 안 사야리고 있을 것 같고. 우리 생애는 못 볼 일이기도 합니다. 거의. 예, 예. 지금 방송 저는 못 볼 일일 것 같고요. 60년이면 100살 이상 살래나요, 제가? 어쨌든 100세 이상 살아야지 볼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당장 전기요금 이거 다 호들갑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런데 실제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맞느냐? 아니다. 어느 나라는 더 많이 짓고 있고 물론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선언한 나라 예. 몇 군데. 그렇죠. 이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원전 개수 그래프를 보시면요. 1954년부터 전 세계에서 원전이 시작이 됐는데 1990년대까지 개수가 증가합니다. 무조건 주로, 증가했고. 예, 네. 일식전으로 증가합니다. 선진국들이 주로 많이 지었고 그래서 400개가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 후로 30년 동안 원전 개수가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30년간.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유럽이 원전 개수 한 50개 정도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한 10개 정도 줄였고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시아 4개 나라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세계 원전 개수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좀 줄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IAEA 예측을 보면 앞으로 20년 내로 300개 정도의 원전이 수명이 다합니다. 예. 그래서 수명 연장을 안 한다고 치면 300개의 원전이 문을 닫아요. 20년 내로. 예. 근데 20년 내로 300개를 못 짓습니다. 선진국이 거의 안 짓고 있고요. 한국이 20개 정도 짓는 걸로 돼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50개, 인도가 20개, 러시아가 10개. 그래서 이 4개 나라 주요 원전 건설국이 합해봤자 1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건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죠. 줄어들게 돼 줄어들고 있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유럽이 50개를 줄였는데 개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건설보다 폐쇄가 50개 많았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도 30년간 건설을 사실 한 개도 안 했고요. 폐쇄만 몇 개 했을 뿐이죠. 지금 현재 미국이 몇 개 지금 건설을 30몇 년 만에 시작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전체 추세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 볼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몇 예. 개가 있느냐.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곡선이 수직은 아니지만 일직선으로 증가하다가 지금 주춤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가 예, 그렇죠. 세계적인 추세인 건 분명하다. 예, 그래서 원자력은 사실 사양 산업입니다. 30년간 성장이 없었으면 그건 당연히 사양 산업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아시아에 있는 개도국으로 이양되고 있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개별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숫자를 가지고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이라든가 이게 이제 지금은 효율이 낮고 그렇게 인식돼 있지만 그래 원전이 가장 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전하다는 말을 요새 잘 못해요. 사고를 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 지금도 하던데요. 보니까. 근데 그게 예전만큼의 어떤 어필이 잘 안 돼요. 예, 예. 뭐 안전한 것 같긴 하지만 사고 한 번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분명히. 예. 근데 맞습니다. 저렴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데. 예, 그게 이제 논란이 아마 이번에 굉장히 크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선진국에서 원전을 계속 줄여왔잖아요. 30년 동안.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안전성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경제성입니다. 예, 이게 비싸다라는 거죠.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사고 확률 곱하기 사고의 규모를 해보면 사고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원자력이 비싸다라고 평가가 된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아니라 혹여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죠. 혹은 뭐 그거 폐로 당연히- 할 때의 비용 이런 게 다 그렇죠. 합쳐지는. 폐로 비용, 사고 비용,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폐기물 보관 비용.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비싸다라고 평가하고 선진국들이 그래서 안 지었던 겁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다고 평가해요. 태양광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원자력 경제성을 굉장히 큰 차이 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평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뒤에 책임져야 될 후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너무 적게 평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렇죠. 해체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 비용까지 합치면 싼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사실 말해서. 이제 10만 년간 보관해야 될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 비용이 얼마 들까? 보관 사실- 10만 년 해야 돼요? 예. 방사능 저감 기간을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건 당수는 어차피 지금 묻나요, 계산이 지금? 돼서 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불가능합니다. 계산 자체가. 그리고 보존 기간이 10만 년이에요? 그렇죠. 고준위는 그렇습니다. 중저준위는 300년이고요. 300년이요? 그래서 10만 년간 방사능 누출이 안 되게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 기술 없어요, 그거.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고 같은 것도 지금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가 여태까지 낸 돈이 200조 원. 그리고 그거 예를 앞으로 내야 될 들어서 돈이 더 갑자기 큰데. 생각난 건데 그런 거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저 멀리 보내버리면 안 됩니까? 그거 이제 1톤씩 쏴버린다고 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 지금 16,000톤 모여 있거든요, 고준위가. 안 되는구나. 16,000번을 모두 쏴서 모두 성공해야 돼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큰 우주선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핵폐기물만 모아서 우주로 아직 그 기술이 없습니다. 저 멀리. 네. 달을 10만 년- 폭파할 실력이 되면 아마 그 실력 생길지 모르겠는데. 10만 년 동안 땅속에 묻으면 지각병동이나 지진운동이나 뭐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건 원래 대책이 없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데 없다고 봐야 분노하는 거죠. 현재는 원래 없다고 봐야 처음부터 계획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시작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 때는 안 일어날 일, 후손들이 기술을 개발하겠거니. 그겁니다. 내 때 문제가 아니니까. 후손들이 그때가 되면 처리하는 기술이 나올 것이야. 그렇죠. 그거 믿고 이제 60년 전에 시작을 한 건데 아직도 안 나왔다 기술은. 앞으로 60년 더 지나도 안 생길걸요.
그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10만 년 전이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10만 년 전이에요. 아, 백두산 터진 게 2000년밖에 안 됩니다. 단군이 5,000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혹은 국가 단위로 또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전 세계 기준으로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추세는 분명히 하강 곡선이고 이 처리 비용을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 그 사이에 선진국들이 원전 계속 줄이면서 그러면 전기를 계속 아껴 쓰기만 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했고요. 그게 엄청나게 증가해서 지금 세계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만든 전기 중에 10%가 원전 전기입니다. 10%밖에 안 10%밖에 전 세계 전기의 10%. 예. 근데 재생에너지는 25%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1%씩 증가해요. 1년에 세계 성장률 1%. 그래서 5년 후에 30% 됩니다. 오, 그렇게 많이 전기를 그걸 알고 차지하고 있는 있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계획이 약하다고들 많이 얘기해 왔는데 사실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금방 될 기술이 아니니까 오랫동안 투자해서 그럼요. 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와 있다. 그렇죠. 선진국들은 30년 전에 시작을 한 거고 우리는 아직 시작을 못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평균이 25%인데 우리는 통계도 안 내요. 재생에너지 통계 따로 안 냅니다.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신재생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상하게 내요. 그래요? 그건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재생에너지라고 인정 못 받는 것들 이런 걸 자꾸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4%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계도 안 냅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계를 내면 얼마나 될까요? 1% 근처예요. 1%요?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전 세계 평균 30%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원자력은 30년 전부터 한 15%에서 살살살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10%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고집하고 있다라는 게 시대착오죠 정말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반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탈핵하면 지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하고 같이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모시려니까 잘 섭외가 안 됩니다. 같이 하면 제가 네. 또 스트레스 받아서 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서 화기애애하게 만들 네, 수 있습니다. 그분 한 20분 하고 저 20분 하고 하든지 10분 10분 하든지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얘기 저는 토론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를 그래요? 이렇게 막고 또 사실 거짓 팩트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견뎌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공동대표 김익중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AS. 예.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 코너 제목, 지원이 맞네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막장원 어떨까요? 실화냐? 예. 이런 제목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받겠습니다. 네. 국정원 적폐 TF에서 선정한 아이템들 중에 김상욱 씨가 알고 있거나, 예,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시간에 순서를 마련해서 고정으로 진행할 텐데, 당분간 코너 제목. 지금은 사감동 본드입니다. 100살까지 살려나 했더니 이런 문자를 한 분이 보내셨네요. 김호준 씨는 충분히 삽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뉴스 공장을 듣는데 옆에 남자가 시끄럽다네요. 네. 저는 목소리가 섹시한데 남자한테는 시끄럽게 들리나 봅니다. 네. 그 남자와 헤어지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칼 폴라리 사형제연구소 정태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이 안 나오는 동안 가입자가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전까지 일주일당 10명꼴로 늘어가다가, 예, 다시 방송을 했더니 다시 조금씩 늘기 시작했나요?
네, 뭐 지난주에도 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송 때문이 아니고 휴가 가셨어요. 아니 방송 안 하시는 줄 알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다시 하시는구나 하면 듣다가 또 가입하는 자가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겁니다. 희망을 가져봅시다. 네. 다 함께. 오늘 들고 오신 주제는 25일 날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고 저 파워포인트로 그 PT할 때 그 파워포인트로 뭐랄까요 누굽니까 그 애플의 잡스가 유행시킨 건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어디나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괜찮았어요. 그 연출은. 예. 여하간 그때 발표한 정부 자료를 보신 거죠, 지금. 네네네. 네. 그 공식 파워포인트 혹은 정부 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자, 그럼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네, 제가 이 50쪽짜리를 보고 만세 그랬습니다. 만세요? 예.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소장님 마음에 들게 갔어요, 지금? 문 후보를 지지하는 경제학자가 너무 많았어요. 10,000명이 지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온갖 경제학자들이 그렇겠군요. 온갖 정책을 다 들고 이제 들어간 건데. 대한민국에서 경제학 한다 하는 그 가설들은 다 나온 거거든요. 10,000명이면. 근데 그중 대충 90% 이상은 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맡기자가 압도다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경제정책 방향으로 발표 난 거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밝힌 겁니다. 네. 그건 뭐 기본 철학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주류 경제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인데 전체 기조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데 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일반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0년간 우리한테 익숙해진 건 뭐냐면 수출만이 살 길이다잖아요. 수출만이 살 길이고 기업이 잘 돼야 결국은. 예, 그러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임금을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을 몰아주고. 예, 파이를 먼저 키워야 분배가 된다라는 거였는데 항상. 이제는 사람이 먼저 소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기본 틀은 가장 큰 틀은. 네. 사실은 최근에 그 이재명 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 했던 얘기도 한데 다보스 포럼에 갔더니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제 논리가 우선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포용 국가론, 포용 그 소위 성장론. 포용 성장론 그리고 포용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경제인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론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IMF 같은 데서 이제 규제 완화하고 기업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면은 시장에 맡기면 제대로 성장을 한다 그랬는데 IMF 스스로가 2011년경부터 더 이상 이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인클루시브 그로스라는 개념을 국제기구들이 내놓기 시작했죠. 근데 아마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나라가 이 제시한 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이 처음으로 이 이상적인 어떤 모델로 제시했던 국제기구가 제시했던 거를 정책 기조로 만들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밑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배치를 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환호성. 나서 만세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IMF 정도에서 몇 년 전부터 혹은 뭐 연구기관들이 이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뭐 특정 계층이 성장해봐야 재벌이 성장해봐야 그걸 소비할 주체가 없는데 성장의 이 선순환 구조는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은 나라고 그러니까 수출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선진국들이 전부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수입을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할 데가 없어지면서 특히 이제 수입을 많이 해주던 나라들이 이 경제 위기를 맞았어요. 지금 미국은 좀 나아졌지만 그러니까 수출할 데가 없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출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면 만들었는데 임금 덜 주고 만들었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팔 수 없으니까 가동률이 지금 70%까지 떨어지죠. 예전에는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싸게 단가 싸게 임금 조금 주고 단가 싸게 만들어서 밖에다 싸게 팔면 되는데 팔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한 10년 전부터는 이 빚을 줘서 소비하게 했어요. 그렇죠. 가계부채. 맞습니다. 빚 줘서 소비하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는 가계부채가 너무 단계로 맥시멈이니까요. 이제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제 한국 정도 28,000달러 되는 나라가
소비의 비중이 50%가 나라는 없거든요. 많은 나라는 70%까지 가는데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우리는 50%밖에 안 되고 기업은 돈이 많은데 가게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특히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헬조선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고치는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 기조를 바꾼 거죠. 정책 기조는 그러하고 그래서 그 밑에 그 여러 가지 정책들 보니까 이 방향이 잘 잡혔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핵심적인 요거가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정책, 구체적인 정책으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이미 하나 나온 건 있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예, 16.8%. 뭐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물론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발표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거와 관련돼 있는 게 공정경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공정한 경제는 지금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프랜차이저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항복선언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간에서 떼어먹는 돈이 너무 많으면 사실 그분들도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는 거군요, 이게.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점주가 이 마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본점들이 너무 많이 떼가니까. 실제로 그 영업주들이 자기보다 여기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본인의 임금이 사실상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잘 되면 옆에다가 10m 옆에다 또 하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근절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도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관계. 하청기업이 5차까지 가거든요. 이제 5차까지 가면은 임금을 올려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켜켜이 중간에서 이제 하청 단가를 낮추는 메커니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맨 밑에 노동자까지도 이제 소득이 올라가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가맹점주, 그다음 중소기업. 이들이 어떻게 소득을 확보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소득을 확보하느냐 이 단계별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수는 천재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60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트리클 다운 경제라고 했거든요.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이건 거꾸로의 이미지가. 물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제가 겁니다. 그걸 금방 알아들었다고? 그렇죠. 밑에서부터 올라간다고. 맞습니다. 듣다 보니 그거네요. 예. 그게 이제 핵심적인 정책 기조고 그러나 이거는 수요로부터 하니까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한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소비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혁신성장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공급 쪽의 측면에 성장 동력을 찾아내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또 특이한 거는 여태까지 혁신성장 그러면은 전부 무슨 첨단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IT 뭐 가가지고. IT, BT, CT 뭐 이래가지고 제가 비서관일 때 6T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4차 혁명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계속 대기업 이제 규제 완화해주고 이 세액 공제해주고 이랬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이 혁신을 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예,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태까지는 개별 기업에게 보조금을 줬지만 이제는 그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 네트워크 자체 생태계에다가 보조를 하겠다. 발상이 다르네요. 네, 발상이 다르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두 개가 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도 빚 갚기 바빠요. 당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가 금방 못 늘어요. 상당히 빚을 갚은 후에나 소비가 늘어날 거거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이게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도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네트워크 만드는 데 시간 걸리지만 그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이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서 실효를 볼 쯤에 정권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안 나오면 그러니까 당장 제가 이런 얘기를 페북에 썼더니 댓글로 15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15년 정도 진행돼야 되는 정책이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 혁신 성장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투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익중 교수 와서 그 탈원전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국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절로는 안 돼요.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 사지. 전기차를 만들어줘야 사죠. 그리고. 만드는 건 있어요. 수입도 할 수 있는데 충전소가 없으면 이거 하루 종일 걸린다는데 아파트마다 그런 게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녹색 전환 인프라를 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이게 짧으면 15년, 길면 60년 있다가 효과가 나는 그런 정책 기조들이 있네요.
그거는 지금 안 바꾸면 정말로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김익준 교수 10만 년 얘기했지만 2050년에 우리 다 멸망할지도 몰라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그러니까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50년 멸망 안 할 거고요. 본인이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예. 기본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심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